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잘 들어.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또 박살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먼저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보 잘 들어의 저자 최경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경제 잘 들어의 저자 최경영. 아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관련해 가지고 박살을 내기 위해서 매불쇼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취재 경력 25년 만에 매불쇼 오늘 첫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예. 정말 엄청난 기자님이군요. 김종철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5년 되셨나요? 오마이뉴스에 2001년 입사를 해가지고 오마이뉴스에서만 25년 됐어요? 그렇습니다. 와.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운이 좋게도 와, 경제 쪽 기사만 어떻게 다루게 돼서 오, 그렇게 됐습니다. 와, 경제만 25년. 와, 네, 대단하시네요. 운이 좋게 아마 회사의 배려가 없었으면 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렇게 대단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기자님은 요것만 하고 네. 뭐 또 네. 취재하러 가셔야 되니까. 네, 네, 오늘 저희가 모신 이유가 네. 있는데요. 뭐 때문에 저희가 모신 거죠? 오마이뉴스에 그 기획 기사를 내셨다고요? 아, 예, 예, 예. 기획 기사를 내셨어요. 어떤 겁니까? 기획 기사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취재 과정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일단 그 국토교통부가 예. 지난달 2월 27일 날 이제 조선일보 계열사 이제 부동산 전문 계열사 땅집고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계열인데 네. 부동산 전문지예요. 네. 아. 이번에 기사 나왔을 때 땅집고. 댓글 보니까 의외로 독자분들이 땅집고라는 그 매체가 조선일보 계열사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잘 처음 모르죠. 알았어요. 처음 알죠. 그러니까 네. 부동산 쪽에 좀 관심이 있거나 아마 그쪽에 경제 쪽에 이슈를 좀 아시는 분들은 땅집고라는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관련된 부동산 미디어 전문이니까 부동산 관련 기사를 되게 많이 내고 그래요? 있고요. 네네. 예. 그리고 부동산 계열사 2016년에 그 사내 벤처를 만들어 가지고 예. 2018년에 땅집고인데요. 이게 땅과 집과 영어 고할 때 고입니다. 어떤 분들은 땅을 뭐 집냐 뭐 이런 거는 그게 그건 아니고 예.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2018년 땅집고란 이름을 걸고 2019년에 인터넷 신문으로 정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예.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확장을 했고 지금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뭐 한 44만 정도 구독자. 물론 크네요. 뭐 매불쇼에 비하면 뭐 아주 낮지만. 네. 매불쇼 따라올 생각하지도 마. 근데 하여튼 나도 구독자 2만 빠졌으니까. 그러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아무튼 나름대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래요? 매체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땅집고라고 하는 조선일보 계열의 부동산 전문 미디어가 있는데 네. 국토부가 이 땅집고 너네 보도 너무 잘못하고 있어 라고 지적을 했다고요? 그래요. 언론중재위원회 네. 지난달 2월 27일 날 11꼭지의 이제 땅집고의 기사를 모아가지고 언론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일부 이제 제소라고 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언론 조정 신청을 한 거고. 조정 신청 11개나 돼요. 그렇습니다. 11개 꼭지인데 해당되는 기사가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부동산 관련 기사가 10꼭지 정도 돼요. 10곡지야. 그 문제삼은 네. 그 기사 뭐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보니까 네.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규제책 내놓잖아. 예. 그거 효과 없어요, 국민 여러분. 요런 얘기.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거냐? 예. 이재명 정부가 엄청나게 공급 정책 내놓을 거다. 비정사실화하면서 부동산 마치 엄청나게 오를 것처럼 바람 잡는 기사들이야. 맞죠? 일정 부분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토부가 특정 매체를 상대로 예.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기사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조정 신청을 하고 예.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처음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취재를 쭉 해오면서 보면 이렇게 물론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어떤 기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 기관이나 뭐 정부 부처나 아니면 기관 개인들이 기사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죠. 내 기사가 잘못됐으면 네. 정정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론보도 네.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정부 부처가 특정 매체를 탁 집어가지고 가지고 어떤 기관을 딱 만들어서 많은 한 10곡지가 다는 어떤 기사를 분류로 나눠가지고 네. 언론중재 신청을 한다? 는 건 좀 이례적인. 이례적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 기사가 너무 악의적이라고 판단을 했나 보군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악영향을 끼친다고도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네. 보도인지 궁금해요. 예, 저희에게 좀 네.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혹시 뭐 띄워보실 일부 제가 지금 자료를 먼저 드렸습니다. 아마 저희도 뭐 보도를 했고 아마 보시면 그 내용들이 되게 좀 많이 있습니다. 보통 10곡지 기사 중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기사가 5곡지고요. 부동산 대책. 그다음에 그 지라시 관련된 내용이 한 3곡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지라시. 그다음에 또 한 2곡지 정도가 이제 그 부동산 통계에 관련된 기사들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 저기 혹시 사진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거 잠깐 그 제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목도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6.27 대책 효과 이게 작년에 6.27 대책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규제책이죠. 그렇죠. 부동산 그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까지 네. 딱 한정을 줘가지고 네. 강력한 강력한 대책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11.15 대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이제 공급 대책 포함해가지고 다 포함된 거잖아요. 이 기사들이 그 대책 주로 그 앞 후에 나온 기사들입니다. 6.27 대책 뭐 효과 달랑 3개월 특단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대책 이제 나온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대책에 대한 효과에 대한 효과 없다고.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또 공급 물량을 먼저 빨리 내놔라. 라는 형식의 어떤 그런 공급 대책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가진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또 11.15 대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좀 효과가 없다라는 위주의 기사가 많고 특히 지라시 같은 내용도 사실상 지라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정부가 정책에 또 혼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많이 써내고 있죠. 네, 이건 굉장히 악의적이고 네. 이런 것들이 정책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거든. 그럼요. 이런 거는 우리 저 최경영 기자님한테 걸려야 돼. 박살 나거든. 호되게 또 혼내주시잖아요. 그 땅짓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학봉 기자가 사내에서 그거를 만들었어요. 원래 네. 벤처 기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내에서 한참 하다가 네. 스피노프를 하고 그럴 때 처음에 제가 이제 뉴스타파에서 그때 당시에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매체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왜요? 저는 이제 이게 그때는 중앙일보에 이제 조인스라고 있었거든요. 조인스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조인스라고. 근데 이제 조인스랄지 조인스를 흉내낸 거지. 조인스 네. 랜드라고 또 부동산 그쵸.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인스 랜드를 흉내낸 거야. 네. 이게 조인스 랜드를 흉내내서 중앙일보가 이거 가지고 이제 장사를 잘하니까 잘했죠. 부동산 네. 비즈니스를 잘하니까 그렇죠. 아이고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차학봉 기자가 부동산 전문 기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차학봉 기자가 사내벤처로 만들었어. 사내벤처로 만든 다음에 이걸 스피노프로 시킨 거야. 근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게 이제 realty.조선닷컴이에요. 땅짓고의 그 어디죠? 그 영문 어드레스가 IP 어드레스가. 그런데 그 소개를 어떻게 해놨냐면 지금 집사도 될까요? 집은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인테리어 트렌드는 국내 최고 부동산 플랫폼 땅짓고에서 부동산 건축 인테리어 정보를 찾아보세요. 뭐 이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제일 좌측에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PC로 보시는 분들은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 뉴스 돼 있고 매물 찾기 돼 있고 경매 정보 돼 있고 부동산 교육 돼 있습니다. 탭에. 자 그러면 뉴스 하나 빼고는요. 매물 찾기 돈, 경매 정보 돈, 부동산 교육 돈 다 비즈니스예요. 매물 찾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보통 네이버 같은 경우에 하는 그렇게 이제 짜이거든요.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 게 이제 매물찾기예요. 예, 이렇게 맞아요. 해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고 경매 정보 마찬가지로 수많은 경매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그와 관련해서 또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것이고. 아니, 근데 언론사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 진짜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자신들의 어떤 크레딧이잖아요. 언론사로서의 크레딧을 가지고 실제로는 장사를 한다. 장사도 아주 노골적으로 한다. 와, 네. 노골적인 게 그리고 문제야. 이제 그 안에 뉴스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즈니스거든. 네. 그리고 본인들 소개도 사실상 그게 집 사서 인테리어에서 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돈 벌어서 경매하고 이래가지고 부동산으로 돈 버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정보로서의 어떤 균형감 있는 매체인가라는 거는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네. 그래도 그 회사 소개란을 딱 보시면 문제야. 그 회사 소개란에 또 그렇게 또 다른 그 부분보다도 자신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국내 조선일보 계열사라는 걸 부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부동산 미디어 1위 플랫폼이다. 이렇게 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 자신들이 만든 이 콘텐츠가 조선일보 포함해서 조선닷컴 뭐 네이버 다음 이렇게 다양한 곳에 많은 곳에 뿌려지고 있다는 뿌리죠. 걸 또 얘기하고 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야. 독자들 입장에서는 조선일보 그리고 계열사 그리고 나름대로 콘텐츠 거기에 또 신뢰성을 그렇죠. 느끼고 네. 또 여기서 말하는 여러 아까 우리 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마케팅에 또 같이 또 활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야, 들어요. 활용을 일단 하고요. 이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초기 지금도 아직도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교육 하러 나오는 강사님들이 기사에도 또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상부상조를 하는 거죠. 야, 그걸 대놓고 그렇게 해도 되나? 거의 대놓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아직도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와. 이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사의 내용 자체도 오래된 방식이잖아요. 오래된 방식인데 국토부가 이제 워낙 답답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언론중재에 제소를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제소했던 방식이 반론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맞습니다. 정정보도가 아니고 반론이잖아. 그거는 팩트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야 다른 주장도 있잖아. 다른 논리도 있잖아. 야 이렇게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다주택자 위주로 강남 아파트 소유자 위주로 이런 식으로 매번 쓰는 거는 좀 너무한 너무하지 거 아니냐? 그냥 다른 관점으로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조선일보 미디어라는 거를 앞에다 내세우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좀 심하지 않니?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주 완곡한 컴플레인이네. 그렇지 반론이라는 거는 다른 해석도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맨날 익명의 관계자 맨날은 아니니까 대부분이 익명의 관계자 네. 또는 이제 뻔한 사람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뻔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말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일단 왜곡시키고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무조건 답은 답정너로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공급을 해라. 대출을 풀어라.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수십 년 동안. 네. 그러면 대출을 늘리고 공급을 해라. 근데 공급을 하는데 얼마에 공급해라는 말은 없어. 무주택자들이 좀 값싸게 살 수 있게 공급을 해라. 이런 말은 그런 없어. 건 없어. 그런 말은 안 해. 오히려 예. 비싸게를 원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편견에 가득 찬 굉장히 편파적이고 일방향적인 보도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그걸 통해서 또 비즈니스를 하는. 그게 문제인 거야 나는. 그러니까 좀 심한 거지. 심한 거야. 네. 노골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노골적이죠. 예. 이번에 그 올라온 그 기사들 내용을 보시면 저기 예. 최 기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기사 구성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문제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그 기사가 보통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익명의 뭐 부동산 전문가 말이 꼭 인용이 됩니다. 실명 위주가 아니에요. 익명은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이제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때 지라시가 포함된 기사의 내용을 보면 제목이 그거예요. 사실묵은 또 뒤통수 맞나? 추석 지라시 장난에 노란 부동산 시장 뭐 이렇게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 말을 인용해서 뭘 얘기하냐면 민주당 정부마다 시장 규제책을 자주 내놓다 보니까 부동산 대책을 예측해 지라시를 만드는 일이 장난처럼 번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워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익명이 본인 아니야? 아이고 나도 그러면 익명의 지식인이 조선일보는 네. 폐간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도 돼?
아니 저는 조선일보가 굉장히 위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익명으로 안 할게. 근데 나 이제 그럼 최경으로 이게 할게. 지금 언론 중재위에 들어가고 이런 게 사실은 좀 우픈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디어 지형 자체가 그렇죠. 미디어 시장에서 이런 어떤 하질의 기사들이거든요. 네. 저질의 기사하고 알겠습니다. 그냥 쓰고 버리는 기사인 네. 거예요. 이제 정리 좀 해야 됩니다. 10분 정도면 끝나는 기사들인데 고맙습니다. 쓸 수 있는 기사들인데 네. 그만하라는 이야기죠. 예, 왜냐하면 우리 그만하라는 그러니까 이야기지. 기자님 테마도 남아 있고 네. 박시동 남아 있고 지금 시간이 없어. 알았어, 그만해. 우리 기자님도 빨리 가셔서 그만. 취재하셔야 되고. 그만해. 고맙습니다. 그만하라. 네. 아니, 우리 말씀 다 해주셔서. 김종철 오마이뉴스 기자님과는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네, 네. 끝으로 하실 말씀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기에 이번에 이제 더 취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정 보도가 아니고 반론 보도 반론 요청한 것 보도죠. 자체가 좀 약간 국토부 아까 입장이 좀 어떤지 저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상 경제적 이슈를 넘어서 요즘에 사실상 그 뭐 이해관계 굉장히 첨예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해관계 첨예하게 얽혀 있는 이런 사안을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할 경우에 저희도 뭐 마찬가지고 여기 뭐 최기자도 마찬가지고 그 이런 그 민감한 사안, 특히 이런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게 정치 이슈까지 같이 넘어오면서 사실상 정권의 어떤 좌우까지 네.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널리스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나왔으면 그 신뢰성과 그다음에 공정성과 최소한의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빠지면 이게 시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 예. 또 그것이 정책에 또 반영이 되고 또 그것이 결국은 국민과 소비자 또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정말 실수요자 서민들 일반적인 국민들이 자기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한 어떤 정책의 올바른 정보를 언론사가 네. 제대로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기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정부 차원에서 좀 공개적으로 대응을 해서 네. 이런 부분이 좀 과거보다는 좀 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자들은요 교정을 요구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안 해. 그렇죠. 그냥 사회 고발로 가면 돼. 맞아. 네. 맞지? 우리가 계속 때리면 돼. 때리면 돼. 때리면 잘 들어 때려. 잘 들어 때려. 알겠습니다. 김종철 기자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네, 뭐 사실은 저희가 뭐 이런저런 재밌는 주제들 많이 준비하는데 네. 최근에는 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맨날 코스피 시황 중계했고 폭락이면 폭락인 대로 시황 중계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매일 시황 중계만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잠깐 네. 그냥 시장 내에서 재밌는 얘기 한번 할까요? 아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네. 네. 뭐 기자님 시간- 근데 왜 안 가세요? 네. 자, 네. 네네. 일단은 뭐 원고에 없는 거 그냥 하겠습니다. 네. 예. 최근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한 뭐 검색어로 치면 1등을 하고 있는 주제가 뭐야? 액티브 ETF예요. 액티브 ETF. 요것도 복잡할 수 있으니까 예. 또 제가 매불쇼에서 정리 한번 해드려야 앞으로 어. 우리가 어. 주시장을 보는데 재미가 있을 아 것 이게 같아요. 핫한 키워드예요. 검색어로 치면 실검 1위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알아야지. 있다. 근데 나는 이 뭔지도 모르네. 예, 큰일 하는 났네. 거예요. 잠깐 우리가 이제 맥락을 좀 짚어보면요. 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가 직접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게 수익률도 제일 많이 나요.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죠. 난 종목을 잘 모르는데 그렇죠. 아직 직접 투자를 많이 하기에는 소양이 좀 부족한데 또 시간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직접 하는 거 힘들어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대안으로 등장한 게 간접 투자예요. 뭐냐? 네. 펀드죠. 펀드. 내가 못하니까 전문가에게 내가 보수를 주고 그 사람들이 대신 나 대신 전문적으로 투자해 준다. 이게 펀드예요. 그러니까 네. 직접 투자해서 한 번 더 시장이 발전하면 펀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한 20년 전에 뭐 한 15년 내외 그때 유명했던 펀드들 많이들 가입하셔서 막 지금 우리가 뭐 엔비디아 어때 삼성전자 할 때처럼 펀드를 누구나 다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모르세요?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 왜 현대증권에서 바이코리아 펀드 같은 거 있었죠. 아 그런 거 있었어. 예, 그때 네. 난리가 났어. 난리 났어. 뭐 미래에셋 인사이드 펀드 뭐 이런 거 모르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몰라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아무튼 화제가 되는 펀드 옛날엔 시장이 그랬다.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직접 투자해서 간접 투자를 한번 넘어왔는데 그럼 다 됐네가 아니고 막상 또 펀드 시장이 열리고 나니까 이게 또 끝이 아닌 거예요. 답답하죠. 왜 답답하냐? 뭐 어떤 거는 돈이 많이 몰려가지고 큰 수익이 날 것처럼 보이는데 별반 수익이 안 나. 비용은 비용대로 뜨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인기가 좀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펀드 시장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모 펀드 시장인 지고 고액 자산가들이 가입하는 사모펀드 시장으로 시장이 재편이 됐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재산 증식을 해볼까, 자산 시장에 참여해볼까라고 하는데 개별 주식 아니면은 공모 펀드는 죽었고 이거 사모펀드는 내가 가입 조건이 안 되고 아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참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치고 올라간 게 ETF예요. 아, 그때 ETF. 그때 이제 ETF가 또 다른 대안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동안 공모 펀드 중에 제대로 된 거 없어서 힘드셨죠?라고 하면서 이제 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는 상품처럼 펀드를 거래하십시오. 그리고 ETF가 아주 다양하게 구성돼 있으니까 골라보십시오라고 해서 ETF 전성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그럼 또 끝난 건가 싶었더니 아이고야 ETF는 또 그거대로 답답하네라고 하는 갈증이 있었어요. 또 갈증. 갈증 있어. 뭐가 답답하냐면 ETF는 패시브 투자를 원칙으로 해요. 뭐냐? 수동적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평소에 예를 들어 드린 게 그거잖아요. 사과, 배 이걸 사면 직접 투자인데 과일 바구니 주세요. 바구니. 그러면 이제 딱 사는 거. 그게 ETF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일 바구니 업자는 과일 바구니에 뭘 담냐? 사과, 배를 어떻게 담냐면 지 맘대로 담는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이 좋아하는 과일 순서의 지수의 비율이라든지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 타겟이 있는 거예요. 그거대로 담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주 잘 맞아 떨어질 때는 괜찮은데 지금 시장에서 체리가 인기인데 왜 이 과일 바구니 체리가 없어? 그러면 체리는 인기 끈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참고 지수에 없어요라든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갈증 이제 이 맥락이 이해되시죠? 네. 직접 투자, 오케이. 간접 투자, ETF, 사모는 저쪽에 있고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게 ETF 앞에 액티브가 붙으면 되는 거예요. 오, 이건 뭐야? 패시브를 따라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펀드 매니저 네가 좀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추가 수익을 좀 내봐. 지수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거기서 더 수익이 날 것 같은 건 좀 더 담고 하는 그런 액티브한 너만의 운용의 전략을 넣어봐. 운용의 묘를 줄게라고 하는 게 액티브 ETF예요. 근데 그동안 코스피 시장에 있던 몇몇 액티브 ETF는 관심이 없었는데 어저께 이틀 전에 드디어 코스닥 시장에 액티브 ETF가 2개가 출시됐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화제입니다. 아, 새롭게 출시됐어요? 새롭게 출시됐죠. 그래서 이제 첫날 거의 양 2개가 일단 출시가 됐는데 두 종목 합쳐서 한 1조 정도 몰리면서 일단 흥행하면서 시장에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했어. 네, 이제 그 맥락 이해되시죠? 죄송한데 액티브 ETF 2개가 네. 출시됐다고 했잖아요. 네. 요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펀드 액티브 ETF도 F가 펀드거든요. 펀드인데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펀드 회사가 만드는 만드는 거야. 거예요. 펀드 회사가 만드는 겁니다. 자산운용사가.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자산이 하나를 만들었고 우리 과일바구니입니다 하고 만들었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이건 우리의 과일바구니입니다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2개가 만들어졌어. 그런데 예전 같으면 특정 지수를 쫓아가도록 돼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런 전략을 넣어서 추가 수익을 내겠습니다. 타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런 전략을 내겠습니다 해서 아주 그동안은 천편일률적인 과일 바구니 시장에서 빨간 바구니, 노란 바구니, 파란 바구니 집집마다 성격이 다른 과일 바구니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사실 많은 분들이 신뢰하기가 조금 힘들었다라는 게 늘 단점으로 지적됐거든요. 네. 어떤 종목은 쫓아가 봤더니 뭐 기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봐서 문을 열었더니 컴퓨터 하나 있는데 뭐 테크 이렇게 써 있고 그렇잖아요. 네. 뭐 대단한 바이오 기술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뻥 뭐 이런 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참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였는데 드디어 액티브 ETF가 나온다는 건 뭐냐? 나 대신 아까 옛날 펀드의 장점, 펀드 매니저들이 내가 믿을 만한 종목 골라서 담아 드릴게. 기존 ETF는 펀드 매니저들도 순서대로 담았어야 됐거든요. 시장 비중대로. 네. 근데 이제는 자기 입맛에 맞는 참 좋은 과일 담아 드릴게. 이거 참 맛있는 과일 담아 드릴게라고 하는 전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에 새로운 어떤 그 다이나믹을 불러일으키는데 요거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지 이제 나옵니다. 왜 알아야 네. 되는지. 잘 보세요. 예를 들면은 그동안 코스닥 150 ETF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아까 얘기한 패시브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입한 거 그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 150 ETF는 1등부터 150등까지 비중 큰 거대로 그냥 통째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1등 회사의 시총이
좀 무식한 얘기로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이 삼성하고 하이닉스 합치면 40% 아닙니까? 네. 코스피 경우 전체.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1등하고 있는 뭐 알테오젠이 뭐 이런 애들 갖다 붙이면 걔네들이 시총이 거의 다 먹어버려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종목 순대로 그냥 150개를 쭉 담아 놓으면 저 한 20, 30, 40, 50 넘어가면은 콩알만큼밖에 못 담아요. 비중이 적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보석 같은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 변동성도 또 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액티브 ETF가 되면 요거 숨겨져 있는 거 저는 비중으로 치면은 1%, 뭐 3%짜리밖에 안 되는 그런 비중밖에 없지만 우리 펀드에서는 이거 8% 담겠습니다. 요거 8% 담아. 8% 담습니다. 8% 담아. 네, 이런 전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숨겨진 보석들이 드디어 발굴되는구나라고 해서 눈이 반짝반짝한 겁니다 지금. 최근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영리하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빠져도 그 대폭락 있을 때 빠져도 덜 빠져. 그랬어? 올라도 더 올라. 왜지? 그랬어? 왜? 늘 왜? 코스닥이 그래 힘이 딸렸는데 삼성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시장인데 코스피보다 왜 코스닥이 더 좋아? 요 출시 때문이에요. 이 두 종목이 출시를 한다고 예상이 됐고 히트 칠 거라고 예감을 하니 네. 그 종목에 담길 거라고 예상되는 과일들을 사람들이 미리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어. 네. 이제는 그 종목은 ETF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많은 비중으로 담길 거야라고 하니까 누가 많이 산다는 거잖아요. 과일업자가. 네. 내가 미리 사야지라고 하는 선매 수요도 많이 생기고. 근데 그 예상대로 그게 담겼어요, 실제 그 종목이. 그렇죠. 담겼죠. 와, 담겼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하나 현상을 나중에 딱 모아 보시면 코스닥 시장 재밌겠네. 코스닥 시장에 다이나믹이 생겼네라고 들어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그동안 소외돼 왔던 코스닥 시장의 종목 장세를 드디어 시스템이 만드는 거죠. 이해되죠? 누락돼 있던 종목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그렇지. 액티브 펀드에서 딱딱 찍어주니까 이제 보석이 이제 보석들이 막 발굴되는 거야. 선매매도 했다가 그게 진짜로 펀드에 들어갔네라고 하니까 후행 매매도 붙었다가 원석이 보석되는 거야. 그런 어떤 재밌는 일이 일단 하나 생겼다. 내 종목도 좀 넣어줘라.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소외됐는데 보석 같은 종목이에요. 네. 자, 근데 이제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막상 오늘 이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금 이제 잡음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잡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은 이 종목이 들어갈 거야라고 하는 예상 리스트가 돌아다니는 건 괜찮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 리스트가 미리 돌았던 거예요. 이거 정보가 셌어. 그렇죠. 이거는 좀 문제. 왜냐하면 그 리스트를 실제로 알아버렸다면 그걸 알고 미리 산 사람들은 논하는 장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난 그 리스트 몰랐는데라고 하면은 기회적으로 보면은 조금 좋은 기회를 못 얻은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 지금 미리 돌았던 리스트 때문에 조금 노이즈가 생겼어요. 어디서 샌 거야 이거? 펀드가 런칭되기 전에 미리 샜다는 얘기죠. 이거 빨리 일러줘. 네네. 지금 그래서 감독원도 공감을 들여다본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조금 노이즈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왜 이 액티브 ETF를 잘 알아야 되냐면 이제 이게 매기처럼 다양한 다이나믹을 만들어줘.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종목이 150 위순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패시브 ETF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있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액티브 ETF가 그걸 딱 찍었어요. 그러면 오르죠. 액티브 ETF가 사서 오르고 샀다는 이유 때문에 오르고. 그렇겠지. 그럼 올라가면서 시총이 커져요. 커지겠지. 그럼 얘가 다시 150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가지. 코스닥 150 ETF 안으로 편입이 거기 또 될 들어가. 가능성이 있죠. 이 차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이건 뭐 선순환의 제법이네. 선순환이 되면서 올라가면서 계속 엑셀이 되는 그런 다이나믹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또 반대로 재밌는 일도 일어납니다. 재밌는 일.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아까 우리가 이거는 뭐 종목비가 딴 데는 낮은데 우리는 과감하게 한 8%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었다고 해볼게요. 네. 8% 넣었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액티브 ETF에 담겼나 봐라고 해서 환호하면서 주가가 올라요. 오르는데 이것도 펀드거든요. 펀드는 종목당 10%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호해가지고 갑자기 하루 만에 주식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펀드에 들어갈 것처럼 생각돼서 올랐는데 오르면서 비중이 이 펀드 내에서 10%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기존 ETF에서는 낮은 순위니까 안 올라가는데 이건 액티브니까 좀 많이 담았더니 그래서 많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니까 10%를 넘어가 버려요. 그럼 팔아야 돼. 팔아야 돼. 그럼 팔아야 돼 또. 그러니까 내가 펀드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샀어. 근데 이제 좋겠지 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떨어져. 왜 떨어지는 걸까? 악재가 뭘까? 몰라. 알고 봤더니
너무 떠서 펀드가 덜어내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중이에요. 아, 한 종목은 10% 이상으로는 담을 수 안 됩니다. 없어요. 아, 네네네네. 그런 게 있어. 그럼 법이에요? 예, 법이고 어. 물론 예외는 있는데 얘가 어려워서 그냥 10%라고 예, 보시면 예, 맞아요. 예. 액티브는 그래. 그렇습니다. 액티브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코스닥 시장은 어땠냐면 뭐 호재가 있으면 오르죠. 뭐 바이오 회사가 큰 뭐 딜이 뭐 몇 조짜리 특허를 팔았다라든지 이런 호재가 있으면 오르고 악재가 있으면 떨어지는 단순한 시장이었는데 보세요. 벌써 코스닥 150 ETF와 액티브 ETF와 간의 상관관계. 또 코스닥 액티브 ETF에서 가격이 올랐더니 반대로 하루 지났더니 호재일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빠지는 관계. 함수가 복잡해졌죠. 네. 2차 2차 함수, 3차 함수가 생기는 시장이 됐죠. 그러네. 나름대로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지만 네. 드디어 시장다운 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 다이나믹이 생깁니다. 다이나믹이 생겨요. 아. 그래서 지금 이걸 둘러싸고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객들, 그 종목을 놓고 편출이냐 편입이냐를 놓고 막 고민하는 고객들, 투자자들, 또 그에 따라서 각자 개별 종목의 영향을 분석하는 사람들 등등등 해서 네. 이제 왜 핫한 이유인지 아시겠죠? 이제 너무 잘할 것 네네. 같습니다. 이게 지금 최신 유행이기 때문에 오늘 액티브 조금 ETF.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유,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액티브 ETF 설명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경영 기자님, 예. 1분만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나 뭐 별로 할 이야기도 없고. 아, 근데 갑자기 이제 저 이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나도 이 전쟁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쟁 이후에 조금 그 관련 이 주식 투자하면서 어떤 뭔가 좀 변하지 않나 요거는 우리가 눈치를 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좋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가 구성 종목이나 포트폴리오가 네. 변하는 어떤 느낌이 이렇게 안 와요? 오지 않아요? 안 뭔가 오는데? 찌리리 올 텐데. 뭔데? 어떻게 변하는데? 아니 일단 원유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아, 원유가 중요하다는 거. 네, 에너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어. 그리고 아유 자칫하면 인플레이션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지 종목들이랄지 원자재랄지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랄지 이런 것들로 시장의 어떤 마음, 센티먼트가 상당히 이제 쏠리고 있는 걸 나는 느끼거든. 아, 그래. 예,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면 수천 명이 죽고 막 중동에서 야 그리고 원유가 갑자기 막 130달러까지 올라가고 네. 이런 상황이 오고 아이고 또 올라갈 수도 있어. 만약에 계속되면 네. 야 진짜로 이 전기료가 오르면 큰일 나겠구나. 네. 그러면 전기료가 오르면 어떤 종목들이 각광을 받지? 그리고 전기료가 계속 올라가면 LNG나 원유의 어떤 함수 관계는 어떻게 되지? 사람들은 각국 정부는 어떻게 에너지 믹스를 할까? AI 투자는 계속 될까?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인데 신재생 에너지 얘기하는구나. 맞지? 아니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태양광사. 뭐 정확해, 맞아요. 네. 맞아? 보통 예. 설명은 그 얘기지? 그래요. 네네. 그런 내 이제- 눈치 빠르다. 아니, 전반적으로 뭐 그리드 시장이랄죠. 그다음에 태양광 재생에너지랄죠.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원유를 그 채굴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회사들이랄죠. 아니면은 미국장을 왜 얘기해? 아니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LNG든 원유든 이제 주로 이제 광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수출입을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특정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또는 뭐 배를 만드는 회사들이랄지 왜냐하면 잔뜩 싣고 와야 되잖아. 아, 근데 배가 막 노후화됐잖아. 예. LNG선 같은 경우 많이 노후화됐거든요. 조선업으로 간다 우리는. 조선업. 그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얻으실 때 전체적인 어떤 세계 정세를 예. 보시고 조선업. 세계 정세에서 시장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구나. 이 영향을 미쳤으면 그러면 그리고 변해가는 게 보이거든. 예. 시장에 지금 변해가는 게 보이거든요. 종목들을 쭉 보면 그러면은 앞으로는 꼭 AI 관련된 뭐 반도체, 데이터 센터 뭐 요것 중에서도 에너지 쪽 에너지로 갑니다. 반도체보다는 에너지 에너지. 쪽도 어. 꽤 각광받겠다. 에너지로 간다. 에너지. 알았지? 예. 꽤 에너지. 각광받겠다라는 에너지. 어떤
나름의 분석을 해봐야 오케이. 재밌게 에너지. 투자를 할 수 에너지로 있다. 간다. 아니, 에너지. 에너지 가지 마. 에너지 좋습니다. 가지 마. 에너지 가지 좋다. 마. 아유 아니, 근데 위험하다. 오늘 무조건 집에 가서 에너지 에너지 가져가. 무조건 에너지. 예. 아니, 가지 마.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 사실 이제 위험하다 위험해. 예, 선생님 우리 또 최경 기자님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통찰 있는 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방금 주신 부분이 이제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이 아니고요. 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뭐냐면 시작됐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쟁 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 장이 뭐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올라가면서 반도체. 이거 내일 모레 7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은 변변은 조정도 없이 그냥 쭉 다 달려왔단 말이에요. 춤찰 정도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최근 전쟁 이후에 한 열흘 상간에 네. 사실 이제 나름대로 조정 내지는 폭락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모든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분석하냐면 어쨌거나 끝날 일이야. 그 전쟁은 이벤트잖아. 전쟁은 끝나지. 다소간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게 시간이 필요하지만 끝나고 나면 이 다리를 건너고 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데칼코마니처럼 전쟁이 있었던 전과 후를 딱 적었다 피면 그 전과 똑같은 게 한쪽에 딱 복사돼서 예를 들어 뭐 어떤 종목이 전쟁 전에 22만 원이었어. 그럼 지금 만약에 15만 원이야. 전쟁 끝나면 도로 22로 그대로 복사되듯이 요렇게 똑같은 V자 앞뒤로 올라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이런 또? 이벤트를 겪고 나면 질적 변화가 생겨버려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해요. 예. 괜히 또 반도체 다 들어갔네. 아니 반도체는 그러면 이제 그 특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특징 예. 뭐냐면 이 변화가 지금 뭐가 일어났냐면 이미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외국인이나 큰 기관들은 이미 리밸런싱이 질적으로 일어났어요. 아, 일어났어 실제. 그러면 이제 그 주요한 특징이 뭐냐면 아. 전쟁이 주는 공포나 이거를 해치하기 위한 모멘텀 이건 무조건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올라간 게 최근에 정확히 본 거죠. 재생과 원전에 관해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 올랐다. 어쨌거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 작은 해협 하나만 막히거나 중동이 영원한 평화가 오지 않으면 이런 리스크는 언제든 우리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다. 이참에 전환을 빨리 하자라는 그런 국제적인 모멘텀 살 수 있죠. 아, 언제 또 반도체라는 아니 반도체는 영원하고. 이게 빨리 그 자, 시장이 변하잖아. 자, 그다음, 사랑은 변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 두 번째 사랑은 변해. 예. 기존에 우리 6,300까지 쭉 올라올 때는 웬만한 호재 있으면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즉 실적과 기대감 다 혼재돼서 올랐어요. 근데 지금 폭락을 맞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무너지지 않는 명분이 있는 주식이 더 좋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넘버, 숫자, 증명 이게 있는 업종으로 먼저 반등한다는 거예요. 반도체는 그게 되죠. 지금 이 순간도 반도체는 잘 팔리고 있으니까요. 그 대신 그 이전에 기대감만으로 과도하게 올랐던 종목이 똑같은 진폭으로 올라가기를 그거는 기대하기 아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 변화의 국면 속에서 실적이 확실하고 명분이 확실하고 넘버가 찍히는 종목 그렇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어요. 아, 그렇지. 다시 또 반도체주 다 판다. 판다가 아니고 팔고 에너지야. 판다가 아니고 에너지 판다. 네. 왔다 갔다 하시다가 또 손해만 보십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국면이 사실은 통찰과 면밀한 관찰이 네. 그 이후에 더 나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 대목입니다. 썩키님 간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빠르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아니, 분. 잠깐만. 근데 썬킴님이 제가 56세라고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맞아. 아, 또 나이 전체. 맞아. 제가 예. 70년 12월생이기 때문에 아직 55세입니다. 아이고 뭘 그또 아이 그리고 60세라 그러더라 너. 체육 잘 들어. 잘 들어? 나 55세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중의 인식을 얘기한 거예요. 나 얼마나 젊어 보이는데. 60. 내가 얼마나 젊어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를 뭐라고 하지 말고 대중의 인식 조사가 그 댓글 쓴 사람 찾아내. 60. 찾아내. 내가 그때 60이라고 할 때 다들 와 생각보다 어린애가 올라왔었어. 죄송한데 저도 그러고. 이건 실제야. 이건 인식 조사. 이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네. 인식 조사. 맞아. 인식을 또 반영하는 게 역할이니까. 네. 믿기 힘들다. 네. 믿기 힘들어. 네, 그럼 저도 막간을 이용해서 네. 책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물이 나왔거든요. 예. 네, 이 시대 신뢰받는 언론이 취업 코스만. 쉽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넥스트 레벨. 실물 대단히 나오자마자 고맙습니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까지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